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2025년 대한민국 이야기라고요? 자기가 8억을 주고 사준 집에서 딱 하룻밤도 못 자고 쫓겨난 76 아버지. 과연 이 노인이 어떤 반격을 시작했을까요? 결말을 들으시면 박수가 절로 나올 겁니다. 딱 하룻밤만 자겠다는 말에 며느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일주일. 눈물도 마르기 전 혼자 남은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진호야. 아버지다. 그냥 하룻밤만 내 집에서 자고 가려 한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 지혜의 무표정한 얼굴이 문틈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당황도 미안함도 없는 그 차가운 시선에 아버지의 가슴이 서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여긴 저희 신혼집이에요. 저희만의 생활이 있어서 불편해요. 그 단호한 어조 속에 숨겨진 진짜 뜻은 우리 둘이 사는데 당신은 방해입니다. 요즘 자식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내가 사준 집에서 하룻밤 자겠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례하게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나타난 아들 45세 이진호. 한때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라 말하던 그 아이는 고개만 떨군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눈치 보느라 부모를 위해 한마디 말도 못하는 아들. 그게 가장 서러웠습니다. 어릴 때 진호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감기만 걸려도 엄마 아빠 하며 부모 손을 꼭 잡고 울던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할 때도 아버지만이 내 편이라며 울며 불며 매달렸던 그 아이가 결혼 후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버님, 오늘은 안 되겠어요 라고 하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 부모님이 서운해 하시는 걸 뻔히 보면서도 서연이가 싫어해서요.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생신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만호 씨가 며칠 전부터 진호야, 엄마 생신이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밥 한 끼 하자고 말했는데 진호가 대답한 것은 아버지, 서연이가 회사 회식이 있대요. 다음에 해요. 평생 자식 위에 살아온 어머니 생신보다 며느리 회식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때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 알겠다. 아무래도 내가 폐를 끼치나 보구나.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돌아선 아버지 76 이만호. 계단을 내려오다 잠시 멈춰 뒤돌아본 그 집은 그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8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신혼집이라며 결혼식 전에 모든 돈을 끌어다 사준 그 집에서조차 단 하룻밤도 묵지 못하다니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찜질방 차가운 바닥에 홀로 누운 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내 손으로 집을 사줬는데 그 집에서 난 하룻밤도 못 자고 쫓겨났습니다. 돈을 줄 땐 고개 숙여 감사하다 하더니 다 퍼주고 나니 이젠 불편한 존재가 되었구나.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서럽게 쫓겨나는 일은 없었겠죠. 그 사람은 내가 어디를 가든 여보, 오늘은 우리 집으로 가요 하며 늘 품어줬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날 따뜻하게 불러줄 사람도 그만하라고 말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좋다. 이 집도 다시 내가 가져가겠다. 사람 노릇도 못하면서 자식이랍시고 앉아있는 꼴, 이젠 더는 못 봐주겠다. 부모에게 이럴 수 있는 자식이라면 그건 자격이 없는 거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돈보다 정이 먼저인 줄 알았던 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선택에 관한 실화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법보다 더 강한 부정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과연 그 아버지가 어떤 반격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떤 충격적인 결말을 이끌어냈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화제가 됐는지 아실 겁니다. 그날 밤 찜질방 차가운 바닥에 홀로 누운 아버지.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40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호야, 넌 우리 부부의 전부였다. 경남 진주중앙시장 새벽 4시 76 이만호 씨는 40년간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져 피가 나도 감각이 사라질 정도로 얼어도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았죠. 칼바람 부는 겨울에도 두 손으로 리어카 손잡이를 꽉 잡고 한 단 1,000원이에요.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렇게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우리 때는 이게 당연했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아내 박옥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눈을 뜨고 들기름 냄새 풍기며 콩나물 무침을 무치고 손수 만든 열무김치와 멸치볶음을 가지런히 놓았죠. 두 사람의 인생 목표는 단 하나. 우리 진호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자. 진주 중앙시장 골목 끝 그 좁디 좁은 반찬 가게에서 비 오는 날엔 비닐 덮개로 한겨울엔 발 시린 바닥에 스티로폼 하나 깔고 부부는 서로 말없이 일했습니다. 가게 문 열기 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오늘도 잘 화팅 여보. 그 말이 하루의 전부였죠. 여름엔 38도 시장 천막 아래 머리에 수건을 둘러쓰고 땀을 훔치며 20-10kg 넘는 배추 자루를 날랐습니다. 점심 한 끼는 늘 시장 국밥 한 그릇, 그마저도 벌이가 시원찮은 날엔 마트 시식 코너로 때우며 내가 일을 안 하면 우리 집 밥상도 없어. 자식 입에 밥 넣어주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버지, 서울 명문대학 합격했어요. 진주시장 골목에서 얼싸안고 운 부부. 진호가 해냈어. 우리 아들이 해냈다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두 사람에게 처음으로 준 상 같았죠. 없는 돈에 있는 정을 쥐어짜듯 꺼내 시장 사람들을 불러 소박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미뤄뒀던 장부 외상 끄트머리에 진호 합격 축하 잔치라며 막걸리와 수육을 올렸고 우리 진호 그 서울 명문대학 붙었어요. 목이 매는 소리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박수치고 고개 끄덕였습니다. 그 시장 골목이 그날만큼은 천국 같았죠. 자식 키운 부모라면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 감격, 그 뿌듯함, 그 하루를 위해 평생을 바친 이들의 마음을. 하지만 이런 일이 여러분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면? 하지만 희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등록금, 자취방 월세, 책값, 학원비, 용돈. 진호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내의 병원비도 밀어가며 돈을 보냈습니다. 박옥희 씨는 무릎 통증으로 걷기도 힘들었지만 진호 대학 졸업할 때까진 참고 가야지. 늘 그 말만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진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서연이라는 친구인데 똑똑하고 현실적인 성격이에요. 현실적이다? 그 말이 마음에 살짝 걸렸지만 진호가 말하는 표정은 이미 사랑에 깊이 빠진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어떤 집안에서 왔는지 알고도 절 존중해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너무 현실적인 사람은 정작 마음은 안 보일 때가 있어.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 아버지. 신혼집이 문제예요.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요즘 전세도 5억, 6억은 기본이에요. 정말 엄두가 안 나요. 이만호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지.
이건 진호 잘못도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무리해서라도 8억을 끌어모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도 모자라서 살던 집도 팔아서 원룸으로 옮기기고 적금도 깨고 거기다 아이고 이만호 씨 40년 된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권리금만 해도 몇 천만 원은 좋게 나올 텐데 정말 다 정리하고 가실 거예요? 남강시장 채소가게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서 말렸어요. 그러게 말이야. 오키씨 중앙시장 반찬가게 자리도 그렇고 두 분 다 장사 그만두시면 많이 아쉬워요. 그동안 정도 많이 들었는데 40년을 같이 고생했는데 이제 헤어지려니 정말 섭섭하네요. 아들한테 좋은 일인 건 아는데 그래도 두 분이 없으면 시장이 허전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이만호 씨는 남강시장에서 채소 장사, 아내 오키 씨는 중앙시장에서 반찬가게. 두 곳 다 40년 넘게 단골들이 붙어 있는 황금 자리였거든요. 처음엔 구석진 자리에서 시작해서 단골들 하나하나 만들어가며 좋은 자리 잡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자리 권리금이면 시골에서 작은 집 한 채 살 수 있을 텐데 옆 상인이 아까워했지만 아들 결혼하는데 뭘 아끼겠어요. 어차피 나이 들어서 못할 일이고 권리금도 결국 진호줄 돈 아니겠어요. 돈보다 자식이 편하고 행복하면 돼. 그렇게 평생의 터전까지 다 정리해서 8억을 만들었습니다. 집값, 적금, 권리금. 정말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었어요. 이제 우리는 빈손이지만 진호는 든든한 집이 생겼네. 잘한 거 맞지? 진호야, 이 집은 너희 둘의 시작이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해. 훗날 우리가 늙고 병들면 내가 함께 살아줘야 한다. 물론 우리가 혼자서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면 요양원에 가야겠지만 그 전까지는 가족끼리 함께 지내자. 그게 우리 세대 방식이잖아. 서연아, 너도 알지?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부탁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야. 하지만 이 집값이면 우리도 나중에 좋은 요양원 갈 수 있을 만큼은 주고 있으니까. 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사인했고 며느리도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당연한 일이죠. 저희가 잘 모실게요. 증여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본주택은 부양 의무를 조건으로 증여함. 며느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 말투에서 돈 걱정은 이제 끝났네 하는 속셈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 아버님 연락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저희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요즘 누가 시댁이랑 그렇게 자주 왕래해요? 이게 정말 내가 키운 자식 맞나 싶어요. 분명 자신이 사준 집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가장 아팠던 건 아들의 침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무례하게 굴어도 진호는 고개만 숙이고 한마디도 못했어요. 아내 눈치 보느라 부모 말도 못하는 아들. 그게 가장 서러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명절 때 며느리가 올해는 저희 집에서 보내겠다고 하면 아들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 부모님 입장은 전혀 생각 안 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만호 씨가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진호에게 전화했더니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만호 씨가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진호에게 전화했더니 아, 지금 서연이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밖에 나와 있어요. 조금 있다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며느리 친구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니. 결국 혼자서 택시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그때 진짜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정말 필요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머니가 무릎 수술 받고 집에서 회복 중일 때였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시니까 아들 도움이 절실했는데 진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내가 무릎 수술 받고 집에서 회복 중일 때였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니까 당분간은 가족의 힘이 필요할 때였죠. 아들 도움이 절실했는데 진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서연이가 그러는데 남편이 시어머니 화장실 모셔드리고 옷 갈아입혀드리는 거 보기 민망하대요. 그러면 한 번쯤 며느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가 해주세요. 그 말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더러워서 못하겠다며 코를 막고 아들은 보기 민망하다며 고개를 돌리고 결국 76 아버지가 혼자서 아내 화장실 가고 부축해서 걸음 연습까지 다 했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드는데 우리 때는 어땠습니까? 부모님 편찮으시면 온 가족이 밤낮으로 돌아가며 간병했죠. 며느리든 아들이든 딸이든 제가 할게요 하며 서로 나섰는데 지금은 둘 다 더럽다, 민망하다 하며 도망가고 정작 가장 늙고 힘든 사람이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지만 이건 진짜 배신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닥칠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거든요. 가슴이 미어지는 현실. 하지만 결말은 통쾌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말. 이런 며느리가 존재한다고요? 시어머니가 죽어가는데도 병원 냄새 때문에 토해요라며 면회를 거부한 며느리. 그리고 그걸 지켜만 보는 아들. 아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어머님 병문안은 저희 생활이 있어서 좀 힘들어요. 병원 냄새만 맡아도 서연이가 토하거든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이만호 씨는 정말이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신데 토한다고 안 가는 며느리, 그래도 된다고 고개 끄덕이는 아들, 그건 인간이 아니지. 이런 일이 여러분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면? 옛날엔 부모 병간호를 온 가족이 함께 했는데 지금은 마누라 기분 상할까봐 부모는 안중에도 없어 정말 자식이 이럴 거면 뭐하러 나와서 키웠나 싶어요. 옆집 할머니가 키우는 고양이도 아플 때 곁에 와서 가만히 있어주던데 아내 74 박옥희 씨는 그래도 병원 침대 위에서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지고 체중은 25kg나 빠진 상태로 마지막까지 아들 걱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언제 온대요? 오늘도 바쁜가? 병실 창가에 앉아있던 박옥희 씨는 그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팔뚝엔 링거줄이, 숨소린 가쁘고 얼굴은 더 마르고 주름졌는데 그 입에서는 아직도 아들 이름만 나왔습니다. 오늘도 바빠서 못 오나 보다. 그래, 요즘 애들 다 그렇지 뭐. 혼잣말처럼 중얼이다가 근데 진호는 어릴 때 정말 엄마 껌딱지였는데 그 기억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내 손 꼭 잡고 엄마 아파요 하며 울던 아이였어요. 화장실 갈 때도 엄마 같이 가요 하고 시장 갔다 올 때도 엄마 언제 와요? 하며 문 앞에서 기다리던 밤에 무서우면 부모 침실로 기어들어와서 엄마 아빠 사이에 잘래요 하던 그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맞고 와서는 엄마가 안아주면 안 아파요 하며 품에 파고들던 중학생 되어서도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하며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자던 그 아이가 군대 갔다 와서도 엄마 손맛이 그리웠어요 하며 된장찌개 한 그릇에 눈물 찢던 그런 아이가
결혼 3개월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나요? 이제는 엄마가 아파도 며느리 눈치만 보고, 우리 때는 아들이 장가가도 부모는 부모였는데 지금은 장가가면 완전히 남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호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6개월 투병 중 혼자 올 때도 있고 가끔 부부가 함께 올 때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10분에서 20분 내외로 급하게 다녀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요? 정말 단 3번만 왔어요. 병원 냄새 때문에 울렁증이 생긴다며 5분에서 10분도 안 있다가 나가버리고, 아들이 혼자 올 때는 그래도 2, 30분 정도 있어주긴 했지만 서연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서요 하며 늘 서둘렀어요. 며느리랑 같이 온 그 3번은 정말 인사만 하고 바로 나갔고요. 결국 6개월 내내 밤낮으로 간병한 건 아버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몰래 병실에 찾아온 날이 있었어요. 이만호 씨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어머님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마음에 담아두고 못 잊는 성격인 거 아시죠? 처음엔 며느리가 혼자 와서 시어머니께 무슨 따뜻한 말씀이라도 드리나 보다 싶었는데 하지만 며느리가 정말로 그런 말을 할 줄이야.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병원비도 너무 많이 나와요. 나중에 혼자 남게 될 아버님 생각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시어머니에게 직접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어머님이 병원에 오래 계시면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요. 진호 오빠도 요즘 회사에서 정신없고 저도 병원 냄새 때문에 자주 못 와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세요. 그 말 끝에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아들 진호가 보고 싶어 했는데 바쁜 일 끝나면 엄마 보러 자주 와. 그렇게 오매불망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병실에 있었던 간호사도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머님은 미움도 잘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한 숟갈도 삼키기 힘들다며 그저 입술만 적시는 모습.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족분들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따라 어머님은 유난히 아들을 찾으셨습니다. 진호, 이번 주말쯤엔 올까? 손이 떨려 전화를 걸 수 없자 아버지가 대신 번호를 눌렀지만 휴대폰 화면엔 전화 받지 않음이라는 안내 글자만 외롭게 떴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던 어머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참 파랗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 그날 밤 아버지는 마지막 소망을 담아 작은 보온병에 전복죽을 끓였습니다. 어머님이 늘 좋아하시던 그 맛 그대로. 아내도 먹고 혹 진호가 오면 한 숟갈이라도 먹여주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히며 죽을 담았습니다. 오전 10시 12분 어머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로부터 17분 후 헐레벌떡 병실 문을 연 진호는 손에 꽃다발과 포장한 야채 수프를 들고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복죽은 식어가고 있었고 어머니의 손은 차가운 평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다른 가족은 없으세요? 간호사의 말에 이만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침대맡에 조용히 주저앉아 차가워진 아내의 손등을 매만지며 눈물이 뚝뚝 흘렸습니다. 오키야, 오키야, 진호가 왔어. 이제 일어나야지. 하지만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48년을 함께 산 반쪽이 영영 눈을 감아버린 거였어요. 오키야, 미안. 고생만 시켜서, 시장에서 추위 더위 다 견디게 해서 정말 미안해. 우리 언제 다시 만나나? 다음에 만나면 내가 더 잘할게.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좋은데도 많이 데려가 줄게. 이만호 씨는 아내 손을 꼭 잡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못해준 게 너무 많아. 여행도 못 데려가고 좋은 옷도 못 사주고. 미안해 오키야. 진호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우리라도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미안해. 병실에는 76 호라비의 오열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6개월 동안 얼마나 혼자서 애타게 간병했는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매일 새벽 이만호 씨는 간병인보다 먼저 병실을 청소하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조심스레 얼굴을 닦아주고 손톱깎이로 정성껏 다듬어줬습니다. 아프면 안 되니까 깨끗해야지. 하루에도 수십 번 여보, 물 좀 마실래? 이 자세가 편해? 추워. 이불 덮어줄까? 자신은 끼니도 잊은 채 아내가 미음 한 숟갈 받아먹는 모습도 기특해하며 이렇게라도 먹어줘서 고맙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끔 아내가 의식이 흐려져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또 기억날 거야. 나는 당신 옆자리 이만호예요. 우리가 결혼한 지 48년 됐거든요. 그리고 돌아서서 혼자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아내 곁을 지키던 남편은 마지막 순간마저도 홀로 이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 하지만 이건 진짜 지옥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례식에서 며느리가 한 말을 들으면 분노하다가도 마지막엔 감동받으실 겁니다. 아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여보, 이제 진짜 끝난 거 맞지? 지긋지긋해. 끝나면 우리 여행 가자.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나온 말이라고요?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이 며느리들 수준이라고요? 장례를 치르며 이만호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젠 진호도 철들겠지. 상을 마치고 나면 엄마를 그렇게 보냈으니까. 그 말은 원망도 미움도 아닌 아버지의 남은 사랑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철없고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병원에 못 온 자식이라도 부모 눈에는 늘 어린애니까. 진호가 아무리 차갑게 굴어도 그 마음 한구석엔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는 희망 하나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빈소에서 며느리의 모습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아버님, 장례식장이 너무 춥네요. 조문객이 많아서 정신없어요. 진호 씨, 끝나면 바로 집에 가는 거지? 서연이는 내내 장례식장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조문객들과 인사하는 대신 음식 투정과 불만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결정타가 터졌습니다. 이만호 씨가 물 한 잔 마시러 로비로 나갔을 때 빈 접견실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 여보, 이제 진짜 끝난 거 맞지? 나 너무 피곤해. 솔직히 병원도 장례식장도 이젠 지긋지긋해. 끝나면 우리 여행 좀 가자. 말끝에 들리는 가벼운 웃음. 그리고 아들의 낮은 대답. 그래. 마무리 잘하고 정리되면 그러자. 그 순간 이만호 씨의 손에서 종이컵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래. 너희에겐 그저 마무리겠지만 나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여러분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면 시어머니 장례가 끝나자마자 여행 계획이라니 우리 때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일주일 후 너무 외로워진 아버지는 구멍난 마음을 끌어안고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낮에는 텅 빈 집이, 밤에는 침묵뿐인 방이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 진호랑 하룻밤만 같이 있어 볼까? 따뜻한 밥 한 끼만 같이 먹어도 내 허전한 마음이 좀 나아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띵동 띵동띵동 한참을 기다린 뒤 문이 열리고 며느리 서연이가 나타났습니다. 장례식 때보다 더 차가운 표정으로 아버님? 어떻게 오셨냐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은 이만호 씨가 작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오늘 하룻밤만 여기서 묵어도 될까? 그때 며느리가 한 말은 아버님 죄송해요. 여긴 저희 신혼 공간이에요. 어머님 일도 이제 막 끝났고 저희도 좀 쉬고 싶어서요. 이런 지하의 거절이었습니다. 그래도 작은 양심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련해서 사준 집인데 하룻밤도 못 재워준다고 거부하다니. 모든 걸 다 모아 8억을 주고 사준 집에서 하룻밤 잠자는 것도 거부당한 아버지. 작은 방 하나면 돼. 아니면 거실 구석도 좋아. 오늘 하루만 진호 얼굴 보고 이야기 좀 하고 싶어. 하지만 며느리는 입술을 꾹 다물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그건 좀 저희 패턴이 있어서요. 며칠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그 순간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진호는 나서주겠지 하는 마지막 희망으로. 하지만 진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달싹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고 그저 시선은 바닥만 향했습니다. 그 침묵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내와 싸울까 두려운 마음, 아버지를 모른 척한다는 죄책감, 자신도 알고 있는 무력감과 후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는 그 순간까지 곁을 지킨 건 아버지였다는 걸. 자신은 그저 멀찍이서 도망치기만 했다는 걸. 그럼에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안으로 들이는 그 간단한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신발을 돌려 신으며 문턱에 등을 보인 채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미 장례 치르고 너무 외로워서 아들 집 문 한번 두드린 내가 그렇게 패 끼친 거냐?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한 발 또 한 발 현관을 벗어나며 덧붙였습니다. 그래. 너희 둘이서 살아. 살뜰하게 아주 잘 살아라. 그 순간 이만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 며느리한테 짐짝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사준 8억짜리 집에서조차 하룻밤도 허락받지 못하는 현실을. 찜질방 차가운 바닥에 누운 아버지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좋다. 이 집도 다시 내가 가져가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법이 움직입니다. 증여계약서, 병원 기록, 장례 중 며느리의 망언, 카톡 대화까지 76 아버지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 노인의 선택을 보시면 정말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영상이 화제가 됐는지 아실 겁니다. 피고들은 조건을 어겼습니다. 원고의 증여 해제는 정당하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그날 재판장이 내린 판결은 76 이만호 씨 인생의 마지막 정의였습니다. 법정에서 펼쳐진 충격적인 증거들, 병원 면회 기록, 6개월 중 단 3번 방문 장례식장 CCTV, 지긋지긋해. 여행 가자는 며느리의 말, 카카오톡 대화, 연락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법정에서 펼쳐진 충격적인 증거들. 병원 면회 기록 6개월 중 며느리는 단 3번, 아들도 겨우 10여 차례만 방문 한 번 올 때마다 10분에서 20분도 안 있다가 핑계대고 나가버림. 장례식장 CCTV. 진호 씨, 이제 진짜 끝난 거 맞지? 지긋지긋해. 끝나면 우리 여행 가자.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웃으면서 한 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아버님 연락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저희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마이너스 요즘 누가 시댁이랑 그렇게 자주 왕래해요? 이웃 증언 아버님이 무거운 쇼핑백 들고 찾아가셔도 현관문에서 5분도 안 있다가 나오시더라고요. 표정이 너무 슬퍼 보여서 간병인 증언 6개월 내내 혼자서 간병하시는 할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가족들은 거의 안 오시고 동네 주민 증언 어머님 생신날에도 아들 부부가 안 와서 할아버지가 케이크 사들고 가시던 모습이 세상에 이런 증거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명백한 부양 의무 조건 위반이었어요. 아들 진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며느리 서연은 법원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아버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이만호 씨는 단 한마디로 대답을 끝냈습니다. 기회는 내 엄마가 살아있을 때 이미 줬다. 정말 이보다 더 완벽한 응징이 또 있을까요? 그 후 한 달 뒤 진호와 서연은 조용히 짐을 싸서 그 집을 나갔습니다. 이만호 씨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8억짜리 아파트에서 가족의 온기가 머물기를 바랐던 공간이었지만 결국 그 안엔 혼자 남겨진 자신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이만호 씨는 그 집을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이 넓은 집이 오히려 더 쓸쓸하구나. 추억은 집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거지. 그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소박하지만 정감 있는 임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동네에는 노인복지관과 도서관, 작은 공원이 있었고 무엇보다 따뜻한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돼. 말을 섞고 밥을 나누고 소리를 들어야지. 그는 매주 화요일엔 시 동호회에서 트로트를 부르고 목요일엔 손수건 들고 실버 댄스 교실에도 나갑니다. 가끔은 아이들 미술 수업 자원봉사도 나가고요. 그가 다시 웃었습니다. 가족이 주지 못한 위로를 이웃과 취미가 건네주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뭘 잘못 키웠길래 이런 자식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쓸쓸하지 않으냐고요? 그는 잠시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쓸쓸하죠. 근데 모욕당하며 사는 것보단 낫습니다. 이 나이에 내 존엄 하나는 지켰으니까요. 가끔 아들 진호에게서 문자 한 통 옵니다. 아버지, 건강히 지내시. 저 언제 한번 찾아뵐게요. 하지만 그는 답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저 그래, 잘 지내라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릴 뿐이죠. 며느리 서연이는 그 이후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한 말들이 법정에서 다 폭로되어서 창피하고 미안해서일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시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그 정도였던 걸까요? 한 번은 진호가 서연이가 인사드린대요. 바꿔드릴까요? 라고 했지만 기다려도 수화기 너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뭔가 말하려다가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이만호 씨는 매일 아침 아내가 생전에 돌보던 화분에 물을 주며 그녀를 떠올립니다. 여보, 나 잘했지? 우리 아들. 결국 이렇게 만들었네. 미안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그저 참고 사셔야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들, 부모는 당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곁에 계실 때 그 손 한 번 더 잡아드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전해보세요. 떠난 후엔 아무리 후회해도 늦습니다. 가족은 편할 때만 챙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효도는 기회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한순간의 무심함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란 이름으로 자존심까지 잃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식도 부모도 관계의 조건이 지켜져야 비로소 사랑이 되는 법이니까요. 진짜 복은 좋은 사람들과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오늘입니다. 가족이 주지 못한 평안을 새로운 일상 속에서 찾은 그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댁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들 계속 함께 걸어가요. 당신의 하루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길 바랍니다.